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오늘은 이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네, 역시 변호사님이신데 벌써 소리를 내셨어요. 예, 소리를 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초면은 아니시잖아요. 처음 뵀어요. 이미 장남매로 장남매. 영광입니다. 네. 네. 근데 본이 같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인동장 씨. 예, 저는 되게 소수여가지고요. 그래요? 파여가지고. 근데 각설하고 시즌 3는 언제 해요? 시즌 3는 뭐 해가 바뀌든가. 해가 바뀌면? 네, 뭔가 적절한 시즌에 저희가 더 글로리는 아니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장 법사 대신에 장남매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장윤미 변호사께서 꼽으신 키워드로 포문을 열어보죠. 충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자, 이거 어제 많이 회자된 뉴스인데. 자, 그럼 이 꼽으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께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설명하는 기회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 실타래를 좀 꼬이게 한 측면이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요미우리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극우 신문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9면을 털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쓴 것 자체는 예우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인터뷰에 응하셨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았는데 일본 언론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입장을 내는구나.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네. 제3자 변제? 이거 우리나라 민법 체계에서 안 된다고 다들 변호사들이 입을 모으던데 이게 왜 됐지? 외교당국에서 검토했을 때 됐나? 그렇지 않아 보여요.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아니라고 미리 생각을 해놨었다는 겁니다. 소신처럼. 소신이었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상 강행했다라고 보는 게 결과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언론이 이렇게 우려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바뀌면 이거 어떡하냐. 우리나라 정부에게 내지는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야 되는 돈을 한국 기업들이 갚았기 때문에 원래 돈을 변제해야 되는 대상한테 하는 게 구상권이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염려하지 말라고요.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습니다. 구상권 청구권은 민법상 시효 10년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저는 이게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좀 그렇댔고 국민들께도 좀 실망감을 드렸다는 측면에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또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고요. 또 이제 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만이 아니라 또 반경 능력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었죠. 자, 요미우리 신문, 뭐 지금 극우 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이제 우파적 신문, 보수 언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발행 부수가 일본에서 제일 많다는 거죠. 요미우리의 대표이사가 대통령실을 찾아와서 직접 윤 대통령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호의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그럼 뭐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지국장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대표까지 온 거 자체는 요미우리 신문사에서도 상당히 좀 예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너무 똑같아요. 저도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3.1절 기념사 그리고 6.1날 있었던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좀 서운한 거는 일본 국민한테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친절하게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한 피해자 또 유가족 분들에게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었을까.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6.1날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관련자 분들, 희생자 유가족 분들과 긴밀히 소통했고 많은 뭐 동의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다르죠. 강제징용자 3분은 다 반대하시고 승소한 분이 15분인데 생존 피해자 3분은 반대.
유가족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만 그래 뭐 이렇게라도 해결해야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 두 분 다 한 분은 충격적이다. 장 변호사님. 장 소장님은 아쉽다. 이렇게 입장을 토로하셨는데 제가 저쪽 자리가 있으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쪽 자리가 있으니까 아쉽다, 안타깝다, 우려스럽다 이 정도로. 찐 보수시잖아요. 네. 근데 보수가 꼭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집권 여당의 기류는 어떤지. 거기야 뭐 그냥 잘하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요. 이런 얘기 회고담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본 일본 거리가 눈에 선하다.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 사람들은 항상 정직하다고 느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제 상당히 외교적인 레토릭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곧 방문하고 관계를 좋게 하자는 취지의 상대국을 추켜 세우고 칭찬할 수는 있다고 봐요. 덕담. 자,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일본을 외치며 자서전 아름다운 나라로 이걸 집필한 아베 전 총리의 관점과 오버랩이 되니까 이게 비판이 또 나옵니다. 자, 요미우리 신문의 호의에 대한 답변 차원일까요? 어떻게 좀 이해하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게 대선 국면 때 그게 약간 나중에는 뭐 좀 사실 묵은 비슷하게 되긴 했지만 그 돌잡이 사진에서 또 일본 화폐가 있어서 또 논란이 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버지가 또 일본에 방문 교수로 가 계시기도 했고 일본 유학파이기도 하니까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감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리가 너무 깨끗했다. 일본 사람들은 전부 너무 정직하다. 저는 정말 그렇다면 일본 거리에 뭐 쓰레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상인데 덕담 차원인 거고. 그런데 이 발언,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는 주목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바로 이제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로와 이 관점이 너무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뭐가 아쉽냐면요. 저는 대한민국의 우파라면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자신만만하고 상대국한테도 사과가 이끌어내야 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게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걸 지금 잊고 지우고 있냐면요. 제가 봤을 땐 당장 일본이 잘 사과하겠지 선의에 기대고 있는데 우리가 제3자 변제하겠다고 하니까 기시다 총리에게 자민당 의원이 묻습니다.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해요.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까지 답변하진 않았지만 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인사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다 마무리가 된 거다. 심지어 일본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고노다로 외무상은요. 일본 의회에 출석해서 65년 협정으로 개인적인 배상 청구권도 문제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일본 정치인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후퇴된 입장을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요. 오늘 장 변호사님 나오실 줄 알았으면 저도 변호사 대리인을 좀 저 대신 내보내고 후회가 됩니다. 아니 거의 변호사급 아니에요? 장 소장님 뭐 만주 변호사예요. 만주 변호사. 이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국회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모시는 분들 소송이 많이 있잖아요. 소송이 많아. 그럼 보좌관들이 거의 다 기초적인 것들을 다 변호사처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우리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만주국의 변호사다. 만주 변호사 막 그런 식의 농담을 하죠. 자, 또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 보겠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 일본의 반경 능력 등 자, 우리로 이제 민감한 주제들이 많이 다뤄졌어요. 자, 강제동원 피해자 세 분은 아까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변제 안 받는다. 내용 증명까지 했고요. 아까 소송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쯔비시 자산을 매각해서 우리는 그 돈을 회수하겠다. 법적 절차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3자 변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데 이게 피해자도 동의해야 되고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가해자도 동의해야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면 논란이 수습될 것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장 변호사님 단언의 근거가 좀 있습니까?
저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흔히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정말 검찰총장일 때도 이게 뭐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고 그 논의 과정은 보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이거 국제법과는 좀 다른 건데 뭐 이런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건 예. 검사 시절인 거죠. 그렇죠. 검사 시절에. 근데 그것도 사실 타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미쓰비시가 미군 군인들도 탄광에 강제 노역을 시켜요. 임원들이 사죄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달랐어요. 중국에도 똑같이 중국 재판부가요. 대한민국 대법원과 똑같은 판결 내립니다. 이거 미쓰비시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해줬어요.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일 협정과는 다른 그런 게 중국과는 없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65년 청구권 협정은요. 개인 간의 배상은 없었던 거라고 내렸어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협약의 그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의 어떤 문제를 가름했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보니까 이름도 뭐 독립축하금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개인에 대한 배상이 다 일거에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게 국제 뭐 사법 체계 뭐 이런 거에 따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어떤 그 막힌 국면을 뚫는 거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자, 이 3자 변제 관련해서요. 여기서 이제 변제가 이루어지면 논란이 수습될 것보다 한 발 더 나간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미우리에서 물어보죠.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말에 한일 위안부 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일본이 계속 집요하게 얘기한 게 불가역,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얘기를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이거는 화해와 치유재단, 치유금 이거 재단 없어지고 10억엔 들어왔던 거 일본 가져가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걱정을 일본이 할 수 있겠죠. 정권이 바뀌면 뒤집혀지는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어지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이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어요. 자, 일본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우리 야당을 좀 비판하는 듯한 이것도 이례적인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목은.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은 해결책을 내놨다? 이게요,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고 뭐 좋아요. 그냥 우리 기업들이 낸 기금을 받아서 우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제3자 변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 요미우리 신문에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문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당사자, 희생자, 유가족 이런 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저도 솔직히 좀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 외교를 뭐 반일 감정 이용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지난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결국에는 죽창가로 대변되는 것처럼 반일 감정을 통해서 국내 정치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굳이 또 여기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런 얘기 하신 게 적절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주목한 건 이 반경 능력에 대한 대화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일본의 이렇게 어떤 방위력이 증강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지금 평화헌법 개정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 일본이 그러해도 되는가. 근데 그러해도 된다는 건 과거를 통절히 사과하면 보통 국가 돼도 된다. 우리 국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인색한 일본에 대해서 군사력을 다시 보유하면 군국주의 부활은 어떻게 되나? 뭐 우길기 논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반경 능력을 보유한다는 안보 문서를 이번에 일본이 채택을 했고 그걸 물어보니까 입장을 이해한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이해한다. 이렇게 답변했고 또 자위대 방위력 강화
군비 증강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될까요? 이것도 조금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북한으로부터 위협받으니까 우리도 방위 능력 가져야 돼. 뭐 타격 능력 가져야 돼. 이거는 자기네들 문서에 나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될, 지켜야 될 대통령으로서 과연 이게 어떠한 의미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저로서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보 문서를 이해한다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오독하면 그렇죠. 독도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가 돼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서 기시다와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 관계 뭐 서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일본의 어떠한 뭐 단체 아니면 강요 그 교과서 방위백서에서 계속 독도는 일본 땅이에요. 이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 미래 협력 관계로 일본 같이 가야 할 친구 우정을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늘 정상회담의 결과가 저는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주목이 된다. 큰 성과를 좀 이뤄내시길 꼭 바랍니다. 그래야 네. 지금까지 막 언론이나 야당에서 했던 비판들을 잠재울 수가 있지. 만약에 그냥 아유 그래 뭐 과거 묻고 우리 미래로 가자. 이거로만 하면은요. 이거 후폭풍이 저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뭐 전해진 바로는 윤석열 기시다 선언은 일단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시간 관계상 촉박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또 반론이 왜 촉박하게 잡았느냐. 그럼 선언문 다듬을 정도 시간을 확보하고 4월에 해도 되고 올해 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식사 저녁 만찬을 뭐 두 번 식당을 들른다고 하니까 이 대통령실은 이제 이게 밥을 두어 먹는 게 아니고 친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어쨌든 애매합니다. 오늘 밤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그럼요. 보도들을 참조하도록 하고요. 성과에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2개라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신 키워드. 김기현 만난 이재명.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 좋았죠. 그냥 여야 대표가 하더라고요. 만나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치할 건 협치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이런 거는 정말 국민들이 바라던 정치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제 하루로 끝날 것 같아요. 아, 하루다. 네. 보통 이렇게 여야 대표들이 만나고 또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 만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거창한 장밋빛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만나면은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머리 맞대고 처리합시다 이랬거든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아하. 상징적인 게 어제 10시 38분 오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11시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구려개고 반성해라 뭐 이런 거 지금 막 의원들 한 30명하고 규탄대회 했거든요. 이렇게 시위했고. 이거 어떻게 이게 앞으로 계속 여야 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어제 바람직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어제로 끝날 것 같아서 전 상당히 좀 걱정되고 안타깝다. 근데 이어서 하나 바로 여쭤볼게요. 이게 8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12분 정도 공개 회동을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대표실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비공개 회동에서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당대표? 특별히 이렇게 막 공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사적인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그거 어떻게 됐냐, 뭐 이거 어떠냐, 이거 선거 과정에 어떻게 힘들었냐 그런 거고 실무적인 여러 가지 정책 협의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제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내대표, 정책위장 이런 쪽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틀 차원에서 처음에는 양쪽에서 어떤 의제를 좀 서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정리할 거 있으면 서로 그때 합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좀 사적인 얘기도 좀 하시고 좀 소프트한 얘기로 하십니다. 그래요. 자, 이번 회동으로 여야 관계가 좀 녹을까 싶다가 안 녹아요. 근데 뜬금없이 오늘 SNS에 권영세 원내대표 제가 어제 올렸는데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저께 좀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을 좀 만났는데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행보를 좀 눈여겨봐라. 원내대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제 4월에 선출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제가 SNS상에 썼는데 권영세 원내대표가 이제 제가 그거 쓴 걸 보고 기자들이 좀 많이 물어봤나 봐요.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권 장관은. 지켜보시죠. 한번. 권 장관은 부인했어요. 네. 지켜보시죠.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이복현 이제 금융위원장도 출마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금감원 지킨다 이런 얘기 한 거죠. 자, 그래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시점에 대해서 연말은 너무 멀다. 지금 타이타닉 침몰 직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은 절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에요. 그럼 연말이든 아니면 또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한 가을이든 시점이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당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면 물러난다는 걸 전제하는 건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가 조응천 의원의 이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제 퇴진을 즉각적인 퇴진을 좀 요청한 것처럼 언론에 회자되는데 그게 아니다. 일단 그래요?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래서 추가 질문이 그 앵커가 그러면 만약 인적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 당시에 그렇다면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당시 대표도 그렇고 물러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상 스케줄상 시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실상 사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저는 제가 내부자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다만 오늘 정동영 고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지금 전쟁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전쟁이라는 거예요. 수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본인들의 장수를 그대로 적진에 넘기겠다고 가결표 내지는 무효표를 던진 건 사실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장수를 일단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대단히 정당성이 있고 실체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시다면요. 민주당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졌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 반등까지 이뤄내고 있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하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그렇죠. 오늘 당장 총선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 국민의힘이라고 답하시는 국민들 많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선택을 민주당원들과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이냐. 일단 단일 대우를 구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쌍끌이 특검이든 뭐든 이 집권 여당의 여러 비위 의혹들과 관련한 부분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그 소용돌이 속에서 경랑 속을 쉽사리 빠져나오질 못할 겁니다. 민주당이 던진 화두, 민생이든 어떤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든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질서 있는 퇴진이 어딨습니까? 그냥 퇴진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은 어쨌든 단일 대우를 유지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게 민주당에 좋지 않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장 소장님은 그게 민주당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대략 60% 내외 정도 나오잖아요. 다 여론조사 평균을 잡아보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한다라는 거는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크다는 거거든요. 큰 원인은 뭐냐. 이재명 당대표 때문 아니냐. 그렇게 평가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좀 표현이 좀 이런가? 도려내고 또한 다른 지도체제를 좀 정립을 시키면 구축하면은 또 국민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민생 현안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뭐 귀 기울여 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어디 가도 기자들은 따라붙으면서 쌍방울 대북 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안 갈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큰 정치인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려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고정 패널인 현근택 변호사도 김용 부원장 변호인단이어서 그 재판에 이제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요. PD수첩과 뉴스타파의 공동 기획 기사가
어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더라고요.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장 변호사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김만배 녹취록이란 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뜬금없잖아요. 웬 최순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 대장동 일당이 구성한 건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는 곳과 성남의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최순실이 역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쉽습니다. 밤에 1시간 주세요. 1시간. 주진영 대표도 1시간. 야, 다 요구들이 많아요.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각설하고 시즌2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다 내보내드렸습니다.